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사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기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창모와 방패 순으로 이루어진 단어죠.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팔던 장사꾼이 있었다고 하는 말에서 이 모순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후반무, 우리가 무의 무라고 하는 말은 그 창과와 그칠지의 합성어요. 창을 그치게 하는 것이 무다. 혹은 이 그칠지자는 머무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창이 머무는 곳이 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움전자를 보면, 이 싸움전자를 나눠보면, 파자를 해보면 호딴자와 창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호딴자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게 왜 저 전자에서 저 호딴자를 쓸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 호딴자는 그 어원의 시작이 돌팔매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 각골 문자 보시면 저 호딴자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게 돌이 이렇게 실에 끈에 매달은 거예요. 돌팔매인 거죠. 아주 초기의 무기, 인류 초기의 무기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저 단자였어요. 모수는 창모에서 모인데 그 모는 길이 2장이면은 6m의 긴 창, 찌르기만 한 창인데 사실 모는 이후 초기에 그 모순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나왔는데 이후에 저 모는 별로 안 쓰였다고 해요. 주로 쓰이는 건 그냥 창이죠. 긴 자루 끝에 아주 단단한 나무의 긴 자루 끝에 세 부지를 연결한 것이 창인데 창과의 앞에 그 무자에 나왔던 그 창과 그리고 전자에 나왔던 저 창과는 창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뾰족한 창이 아니고요. 저렇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저 이렇게 뒤로 왼쪽에 뾰족하게 나온 데다가 자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힘을 쓰는, 찍거나 베는 기능을 하는, 그래서 가장 다용도로 쓰였던 것이 과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창이 쓰이고요. 창과 더불어 많이 쓰였던 게 칼인데 칼은 검과 도로 나눠져요. 검하고 도랑 뭐가 다른가 하고 찾아봤더니 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날이 양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도는 한 면에만 날이 있어서 베는 것이 주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검을 생각해 보시면 단검은 찌르는 용도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에 각골문을 찾아봤더니 저렇게 생겼어요. 그 초기의 칼은 저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었답니다. 돌기처럼. 그래서 상대편 칼을 막는 그런 용도를 쓰였다고 하고요. 활과 화살, 궁시에서 궁은 저 활궁은 다할궁하고 통해서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까운 것으로서 먼 것에 닿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궁자도 화살의 모양을 이제 본따서 궁자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점차 변하는 거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화살 시자는 이렇게 화살을 상영하는 화살 시자. 무기를 나눠보면 화약을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냉병기와 열병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냉병기는 차가운 병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칼, 창, 도끼 이런 거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써오는 것이 냉병기라면 그 화약 무기 시대가 오면서 총이나 대포 이런 거는 열병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류가 아주 초기부터 무기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를 더 멀리 투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짐승이건 혹은 사람이건 간에 더 멀리까지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사정거리를 어떻게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동성.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력을 갖는 것들을 높이는 데 무기가 이제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무기, 개인적인 무기 외에도 이제 예전에는 성을 쌓고 성을 지키고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성기와 수성기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무기만이 아니라 방어하는 방어구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무기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무기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서 이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자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여 풍습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한 400년쯤 지나서 고구려의 고국원왕 때 이 백제왕이 3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온 거예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근데 그때 고국원왕이 맡고 있었는데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군사가 화살을 비처럼 쏟는데 그 쏟아지는 화살에 맞은 거예요. 유시라고 이제 헛살, 흐르는 화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 사람을 쏘아야겠다고 만약에 막 쏜 화살에 운이 나쁘게 맞아서 이제 그게 치명적이 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뭐 이렇게 중원 중심의 관점이죠. 근데 저 이자는 활궁자가 들어가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 조선의 활은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해서 당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활은 복합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 활의 사진은 이제 현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대에 만들어진 활인데, 물소뿔, 쇠심줄, 그리고 나무들, 여러 가지 다양한 나무들을 쓰는 거니까 복합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 아주 탄탄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만궁이에요. 저 만자는 굽을 만자인데, 그래서 아주 많이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활도 굉장히 굽어 있잖아요. 근데 저 단단한 저거를 바깥쪽으로 펴서 시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를 거는 것도 굉장한 힘이 들고 쏘는 데도 굉장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서양의 무기를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 군대들을 이제 팔랑크스라고 해서 중무장한 밀집 보병대잖아요. 근데 이 중무장한 밀집 보병대 팔랑크스들은 그 장창하고 호플론이라고 부르는 방패, 지금 저 도자기 그림에서 보이는 저 방패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 청룡 갑옷을 착용하고요. 지금 그 그리스의 중갑보병 저 호플론이라고 하는 방패를 착용하고 있어서 호플리트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위에 투구,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갑옷, 그리고 다리에도 정강이 바지, 그리고 호플론 방패를 착용하고, 그리고 창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칼, 그래서 접근에서는 칼을 사용하는 거죠. 그 그리스의 팔랑크스 병진을 상상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그리스의 군사들이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창을 들고 서로 어깨를 걸쳐서 상대방이 나를 다시 보호해주면서 함께 이렇게 진군해서 싸우는 거죠. 그 팔랑크스를 더 발전시킨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군이에요. 보시면 앞에 있는 그 5줄의 창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고슴도치처럼 해서 아주 밀집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이후에 로마 시대에는 이 검이 주력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그 고대 로마의 검수사를 부르는 이름인데, 이 글라디우스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는 건데 검투사의 칼만이 아니라 이 아주 오랫동안 로마 시대 거의 전 로마 시기 내내 가장 일반적인 칼, 가장 대표적인 칼이 바로 이 글라디우스인데 양날검이고요. 그리고 1m가 안 되는 비교적 짧고 한 손으로 쓰면서 근접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은 투창, 던지는 창, 필름이라고 부르는 투창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글라디우스 사진이고요. 지금 그 카이사르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시대 병사니까 그 기원 후 전후의 병사인데 방패가 그 그리스 시대의 호플론보다는 좀 더 좀 탄탄해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갑옷이 이 그리스 시대는 판갑인데 여긴 지금 쇠사슬 갑옷이에요. 그래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투구도 좀 실용적이 되고요. 그리고 저 손에 든 저 투창이요. 그리고 이제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여분의 투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투창을 이제 상대편에게 이렇게 던지는데 상대편은 저 방패로 저 투창을 막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대편의 방패에 꽂혀지는 순간에 그 무게에 의해서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상대편에서는 이 창을 뽑아서 쓸 수도 없고 잘 뽑혀지지도 않아서 덜렁덜렁한 방패를 갖고 핸디캡을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였던 투창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가 지나고 중세가 되면 이제 기병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반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는 일반 시민들이 병사였다면 중세 시대에는 싸움은 기사의 역할인 거죠. 그 일반인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청직자는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대인데 중세 기사들은 장창, 긴 창을 소지하고 갑옷을 입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보병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이 기병의 상징적인 무기가 랜스인데 이 긴 렌즈를 들고 이제 싸우는 그 중세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중세의 전투를 보여주는 게 바이오의 테피스트리 기억나실까요? 그 영국 역사에서 1066년에 노르만인 그 정보강 윌리엄이 노르만족을 이끌고 그 당시에 이제 정세가 불안한 잉글랜드를 쳐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수로 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당시 잉글랜드 왕이었던 헤럴드의 죽음의 장면인데 보시면 역시 갑옷도 사슬 갑옷처럼 보이고요. 좀 더 칼이 커졌죠. 도끼도 보입니다. 기병의 싸움 장면이요. 창을 들고 랜스를 들고 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말 양옆으로 이 기사들의 다리가 늘어져 있는데 보시면 어디 걸려 있죠. 등자. 너무나 이 기마 역사에서 중요한 등자가 보이고 있어요. 이 중세 후반에 백년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이 넘는 동안 싸웠던 백년전쟁이 있었잖아요. 주로 프랑스 땅에서 벌어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영국의 장궁이에요. 롱보우라고 부르는 긴 활인 거죠. 1346년에 크레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 영국의 장궁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병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크레시 전투의 그림인데 이걸 부분 확대해서 보면 일단 이 장면은 보시면 석궁이에요. 근데 이 석궁 자체가 워낙 무겁고요. 발사 속도도 좀 느린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 석궁은 훈련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나와서 석궁을 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석궁병들은 지금 용병이에요. 지금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인데 프랑스 편에서 용병을 산 거예요. 제네바 용병을. 이 장면은 영국의 장궁병이에요. 이때 이 영국에서는
활 쏘는 것 외에 다른 오락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영국 농민들이 평상시에도 활 쏘는 연습을 계속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활도 숙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쏠 수가 없잖아요. 속도도 그렇고 정확성도 그렇고. 그래서 전 국민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 기병의 시대, 아직 기병의 시대인데 이 보병의 강력한 우세를 보여주는 전투가 크리시 전투였던 거죠. 뒤쪽으로 보이는 기병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전신 갑주를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랜스, 긴 창을 들고 있죠. 중세가 저물고 화약 무기의 시대가 오죠. 총과 대포의 시대가 와요. 원래 화약은 중국에서 먼저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 무기로 쓰인 것은 서양에서 쓰이는 거죠. 한 1300년대 후반쯤부터 해서 이 화약에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대포는 기본적으로 대형이잖아요. 근데 이 대형의 대포를 조그맣게 줄여서 개인이 쓸 수 있게 한 게 이게 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초기의 총은 아키버스라고 해서 화승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조총 부대를 활용하잖아요. 그 조총 부대가 그 당시 그 포르투갈 배들이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그 무기를 일본에다가 팔게 됐던 건데, 그거를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조선을 쳐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승총이라고 하는 게 화승을 연결해서 화승에 불을 붙여서 그 화승이 타 들어가면서 화약이 발사되는 그런 구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게 화승에 불이 안 붙어서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개량한 게 머스킷총이에요. 이 머스킷총은 화승총, 그러니까 아키버스보다는 좀 더 크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저거 이제 받치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는 화승식에서 부싯돌 방식으로 이렇게 부싯돌을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화약을 발사하는 거예요. 탄화를 발사하는 거여서 이 아키버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극복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점차 이 머스킷총은 그 안에 있는 총신 내부가 그냥 이게 직선이었었던 거를 라이플, 활강식으로 대치를 하는데, 라이플 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총신 내부에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선을 쭉 파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나오다가 그 나선을 따라서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탄도와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라이플 총은 19세기 이후에 발달이 되고 실용화되는데, 또 탄피가 등장한, 그러니까 초기의 총은 그냥 우리 비비탄처럼, 이제 비비탄은 플라스틱이라면 이거는 그냥 쇠야 알탄, 그냥 이렇게 터지지 않고 그냥 이게 날아가기만 하는 것이었던 것이, 탄피가 등장하게 되면서 탄피로 안에 있는 화약을 싸는 거죠. 그래서 이 탄피가 터지는, 그래서 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전의 냉병기 시대에는 정말 싸우는 사람만 그걸 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병기 시대가 오면 누구나 이 끔찍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원래는 전장식,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총구멍 앞에서 화약을 넣고 탄화를 넣는 방식이었다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장식으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넣는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게 이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와 맞물리게 되는 거죠. 기관총의 시초가 나와요. 게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대요. 이 총신을 여러 개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 총알이 발사된 속도를 더 늘리고,
그래서 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한 총신이 발사하는 동안 다른 총신이 저절로 장전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전에 그냥 한 땅땅땅땅 하고 쏘던 그런 그 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사격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수동식 연발총이 되는 거죠. 1865년에 만들어진 게틀링건. 그래서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이 게틀링건이 사용되면서 사상자가 더 많은 사상자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게틀링건에서 한 발짝 더 발전된 게 기관총, 맥심이라고 하는, 하이런 맥신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맥심 기관총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동 화기가 나오는 거죠. 전 자동식 기관총. 그래서 탄환을 이렇게 사격 시에 발생하는 반동이 있는데, 그 반동을 이용해서 탄환을 자동으로 재장전이 됐대요. 그래서 1890년에 맥심은 이 기관총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 그 당시에 열강국들에게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분당 최대 650발의 발사 속도가. 그러니까 이 기관총을 하나 가지고 있다와 아니다가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하고 그 독일군이 쌍방이 다 맥심 기관총을 사용했답니다. 이 기관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참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끔찍한 참호전이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 기관총과 맞서기 위해서 탱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무기 역사를 살펴봤는데, 참 이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나 무서운 전쟁의 역사기도 하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